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주말에 내려진 연방판사의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은 현재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고 공화당으로서도 다음 선거에서 또 지고 싶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멕시코 벽 쌓는 비용을 민주당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 선거에서 진 상당수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투표 의무를 저버리고 이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대통령이 트윗으로 연말 안에 그만둘 것이라고 말한 내무장관은 대통령의 트윗 다음 날 사임했습니다. 내무장관 스캔들 가운데 작아 보이지만 가장 황당했던 것은 내무부에서는 그가 출근할 때 담당자가 옥상에 올라가 내무장관 길을 올리고 그가 퇴근할 때 장관길을 내렸던 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으로 현 백악관 예산국장이 겸직하게 됐습니다. 2016년 트럼프는 나쁜 인간이라고 말했던 마이크 멜벤이 신임 비서실장 대행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를 위해 원칙을 버리는 인물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인생이 요 며칠 사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프랑스 방문 때와 베테런스 데이 때 걸렀던 국군 묘지를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란 폴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시 내년 주식시장 붕괴 경고를 했습니다. 2008년의 재정 사태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가 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관세 전쟁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내년에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인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 2013년 이후 최고입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의, justice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에 나오는 통찰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잡초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6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0번이나 버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무효화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오바마케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강이니까요. 이런 이슈가 지난 주말 연방 판사의 판결로 조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주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할 때는 한국이 필요한 데까지만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오바마 케어 혜택을 직접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 쟁점은 다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상당히 또 약화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 정치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연방 판사가 텍사스의 굉장히 보수적인 판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지명을 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나서 오히려 방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미국에 아주 위대한 뉴스가 나왔다. 또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선임 자문인 젊은 스티븐 밀러도 언제나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었고 또 이번에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통해서 여러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거의 지금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분들께 지금 받고 있던 혜택을 내려놔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의 연방 판사 리드 오코너가 어포러블 케어 액트가 위헌이라는 이 판결 자체는 전 국민의 의무 가입 조항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벌금을 내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가입을 해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거나 수술받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에게 충당이 되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세금 감면을 할 때 이 의무 조항을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연방판사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됐으면 나머지도 이 조항 자체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 전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시대의 메디케어도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에 의존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약값도 싸게 했고 등등의 일이 있어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검찰총장들은 항소를 할 테고 미국 의학협회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에 반대했었던 그런 법 전문가들도 판사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오점이 있고 옹호하기 불가능하다. 법무부도 지금 조금 황당하고요. 왜냐면 감세안으로 이미 이 의무 조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절차는 지금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항소법원으로 갑니다. 제5항소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법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판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지금 공화당 보수적인 대법관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케어를 합법으로 하는 그 표를 리버럴한 이 대법관과 함께 던졌던 사람이 여전히 존 로버츠 이제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민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39지구의 영킴 후보 같은 경우도 공화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해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넘버 1, 2로 왔다 갔다 해요. 어포러블 케어 액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당이 이것을 적어도 70번 무효로 폐지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고 39지구에서 길 시스네로스 후보가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것도 그 이슈라고 하잖아요. 에드로이스 그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이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데 굉장히 앞장섰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이 가난했을 때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도 건강보험이 없었고 아버지가 멕시코로 약사로 갔어야 됐고 해서 이제 정치인에 나왔다는 건데 이만큼 오바마 케어는 잡초처럼 뽑아내도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아주 시골 지역에서 백인들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평생 처음 건강보험에 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는 슈퍼 영웅처럼 죽이기 힘든 게 오바마 케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게는 정말로 깰 수 없는 불굴의 성공과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아마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 오바마 케어로 평가를 할 겁니다. 본인도 나는 단임 대통령이 돼도 좋다. 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만 이게 법으로 된다면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서 돈 없어서 사람이 숨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에콰도르보다 못한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 연방판사가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다 하는 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벌금 물어야 된다. 이 조항은 이미 없어졌고요. 없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병력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병이 있으신 분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고 또 젊은이가 부모 보험에 또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26살까지 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부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 1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인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버려버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해서 연방 판사 한 명이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하고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무효가 될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판결 때까지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집행이 되고 최종 판결 때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가 있는 날까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많은 헌법 전문가,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를 포함해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지금 생전 처음 건강보험을 들어서 병이 있어도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걸 뺏어버리면 그게 사형 선고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자유주의자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방어하고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도 뭐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또 메디케이드 확장이 하룻밤에 되지 않나요? 메디케이드가 만약에 이것을 오바마 케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메디케이드가 오바마 케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현재 상황이 이 메디케이드가 뭡니까?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보험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의 그럼 돈 없어서 죽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이드조차도 오바마 케어와 지금 많이 연동이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이거 성공이다라고 트윗은 했지만 오하이오라든가 켄터키주의 오피오이드 중독자들도 오바마 케어로 많이 치료받고 하거든요. 상담도 받고 그 유권자들 표를 생각을 할 겁니다. 해서 지금 오바마 케어가 발효가 되고 나서 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과거에 16.8%에서 10.2%로 줄어들었습니다. 6.6%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차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오바마도 늘 강조한 것처럼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이었었잖아요. 해서 글쎄요. 어찌 보면은 이 항소법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더라도 이번에 판결을 내린 오코너 판사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이슈와 헬스케어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40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 같은 보호막을 완전히 걷어차버리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바마 케어가 완전히 한 사람의 텍사스의 연방 법원의 판사의 위헌이라는 판결로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예상입니다. 그 사이에 주말에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17가지 되거든요. 비즈니스적인 것, 러시아 문제, 여자 문제를 의회에서 또 각 지방부 법원에서 또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게다가 이제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주에 있는 그 골프 클럽에서 서류 미비자인 줄 다 알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건축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또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소송에 대한 조사까지도 들어갔고 해서 17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특별검사가
written statement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face to face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말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over my dead body. 아니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문제도 잘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본인의 일을 해주다가 감옥에 가게 생긴 코엔 마이클 코엔 그 전 변호사 이 변호사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그 허드렛 일하는 그 좀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맡기기는 힘든 그런 일을 뒤처리해 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주 그 정말로 허드렛 일 자체를 한 집사 중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쥐새끼라고 하잖아요. 그가 쥐새끼가 된 게 왜 그러느냐. 마녀 사냥 때문이다. 그의 집을 왜 급습을 해서 그런데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된 그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이 한마디 하더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영장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도 공화당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거의 모든 인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가 속했던 또 주인이었던 모든 재단은 이래저래 외국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이었느냐. 취임식 위원회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자선단체는 돈은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서 본인에게 썼네 하는 불법 행위를 조사를 받게 되고 너무너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 스케줄을 지금 다 줄이고 있잖아요. 트윗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난번에 그 전쟁 끝나고 70주년 기념하는 2차 대전 프랑스에 가서도 비 온다고 그 군인들 헌화하러 가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가려고 했는데 경호팀이 못 가라고 해서 경호팀을 이제 언더 더 버스 해버렸고 돌아오자마자 아무 스케줄이 없었는데 또 베테런스 데이였어요. 마침 그때도 가까이 몇 마일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백악관에서 베테런스 데이 때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안 갔고 제 기억에 현대 대통령과 부통령 두 사람 다 베테런스 데이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 간 그런 대통령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 옆에 있는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부통령 대통령 다 안 갔는데 어제 모든 인생이 다 조사받는 시점에 대통령이 그 국립묘지에 가서 무슨 그 자원봉사자들이 헌화하는 날이래요. 미국은 무슨 데이가 많잖아요. 이런 꽃다발을 헌화하는 그런 날을 맞아서 이렇게 그 국립묘지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가 골프 그만 치고 국립묘지 방문해라 하는 뭐 그런 사설도 썼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민주당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어렵다기보다 쉬운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뉴스 자체로만 보면은 재미없을 수가 많아요. 특히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유전자는 저는 여자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그 정치 자체는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 정치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네. 이득만 생각하네. 개인 이득만. 그런데 이 사람이 벌을 안 받네.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여자들의 시각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고 그 뉴스를 보도하는 자체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행동으로도 가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연방 하원 의원까지 돼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기분도 들고요. 지금 제가 웃을 때가 아닌데요. 미국이 12월 17일입니다.
오늘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뭔가가 완결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제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연방 정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연방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9월 31일이 마지막이고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다 못한 그런 예산안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또 이제 문을 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부 연방 정부 문을 닫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이제 40명이나 졌으니까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 멕시코에 벽 쌓는 비용 대통령이 50억 달러 넣어라. 민주당은 16억 달러는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투표를 해야지 되잖아요. 해서 대통령의 책상에 가야지 서명을 하고 연방정부 문을 안 닫게 되는데 이것도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도 못했을 뿐더러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공화당의 현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For good. 끝이 뭐겠어요? 할러데이잖아요.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의원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붙은 의원들은 안 가는데 떨어진 의원들이 그러니까 투표수도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무리 그래도 참 아무리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뭐 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열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당선자들이 이미 가서 그 오피스에서 있고 본인이 그 쓰던 그 오피스에서 뭐 조그마한 임시 데스크에서 일을 봐야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그냥 안 가게 되고 또 워싱턴 자체에 하는 일을 공화당에서 뭐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맹목적으로 총알바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또 막상 지고까지 보니까 워싱턴이 지겨웠다는 거죠. 나 이제 몰라. 투표, 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진 의원들은 집으로 떠나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젊은 자문인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콜드해요. 범죄자, 강간범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인을 위하느냐 그런 인간들을 위하느냐 선택을 해야지 된다.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수요일까지 아무튼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연방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였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징켈 내무장관이 올해 안에 그만둘 것이다 하고 트윗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실제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는 건지 해고하는 건지 해고된 건지 해고성이 많겠죠. 그동안 너무 많은 비리와 조사와 스캔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요. 이제 정부 돈으로 와이프 여행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때에 전세기 타고 다니고 기타 등등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고 이미 사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워싱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관들이건 정치인이건 대체로 지하철이나 아니면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는데 이 사람은 첫날 말을 쫙 타고 더벅더벅 갔었던 그 사람이 내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또 에스코트 하느라고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가장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데요. 하도 돈과 연관된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근무 중에 그가 근무할 때는 출장 갈 때는 아니고요. 근무할 때는 출근할 때 스텝이 내무부의 지붕에 막 올라가서 장관이 들어올 때 내무부 청사에 들어올 때 장관기를 올리고 장관이 퇴근하면 장관기를 내리고 했었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대통령기도 있고 국무부도 국무장관기도 있고 하는데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때는 과거에 하던 식으로 그냥 올렸지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장관이 출근할 때 누가 쫓아 올라가서 올리고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또 장관이 퇴근할 때 거기 맞춰서 막 뛰어 올라가서 내리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어떤 형태의 인상적이었던 그런 것
등등 뭐 가족 여행하는데도 정부 비용을 많이 썼고 또 부동산 개발 그 비리도 많아요. 이 사람과 와이프 땅 인근에 개발이 막 갑자기 허가가 된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했죠. 끝까지 보호를 했죠. 왜냐하면 화석 연료 오케이. 환경 규제 없애기는 앞에 서서 망치로 막 두드려서 깨듯이 다 없애졌고 공공 땅 개발하는 거 다 허가해줬고 오일 가스 시추하는 거 다 해줬고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임하는 시기긴 하지만 뭐 해고된 거죠.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대행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행이 그 데이비드 버하트라는 이 대행이 부장관인가요? 부장관인가요? 차관인가요? 부장관인 것 같은데요. 전에 오일가스 회사의 로비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대행으로 왜 대행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국장이 겸임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 그 멀베니 예산국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선출되지 않은 직책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직위 포지션이 워싱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보통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대통령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또 정보도 컨트롤해서 이 정보를 대통령이 읽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이런 거. 그런데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다 싫어하잖아요. 아주 그 본능에 따라서 하기를 원해서 존 켈리라는 사성 장군도 17개월 그 자리에서 하고 뭐 지금 쫓겨나는 식으로 그 물러나게 되는 건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관한 책이요. 그 게이트키퍼스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 그 위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업무가 집무실에 딱 들어가서요. 문을 딱 닫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일. 그게 그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터 그 멜버니 같은 경우는 뭐 예산국장을 했으니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그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이런 그 시각인 것은 당연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인도 했고 그런데 2016년도에 그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그 정치인을 좀 보수적인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그 테이프가 나왔을 때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했어요. 무슨 토론회 같은 데서도 그리고 본인의 그 의원 페이스북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좋은 인간이 아니다.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그때는 이미 후보였었을 때잖아요. 투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일이 터졌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다른 인간이 더 나쁘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미스터 멜버니 차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이미 시작했나요? 일을? 이 사람이 그 공화당 입장에서 원칙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가면서 그 자신의 원칙을 이 직업 이력을 쌓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누구고 그의 이력이 무엇이었고 그가 겸직을 하던 말던 대행이던 아니던 이런 것은 그 뉴스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이 사람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공화당적인 신념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이 이력을 쌓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조용필 씨가 생각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이 귀엽네요. 진짜 큐트하네요. 드러지 리포트가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주식시장 이제 스크린 쫙 있는 데다가 놓고는 Stocks neither Santa
주식이 산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1980년대 이후 최악의 12월 달이었답니다. 지금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뭐 연준 비난하는 트윗도 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회의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이 2013년 이후 최고인데 그 MBC하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경제 좋아질 것이다 하는 사람은 28%밖에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제라는 게 그나마 안전장치였잖아요. 뭐든지 이 수치도 좋다, 저 수치도 좋다. 물론 그 상당수의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느끼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수치 자체로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또 그 중간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는데 게다가 이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겠어요? 게다가 대구는 얼마 전에 한 2달쯤 됐나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점점 더 그쪽에 귀를 사람들이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란 폴이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였고 뭐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하고 또 그만두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아주 오래 했어요.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의사고 아들이 이제 랜드 폴이잖아요. 아들은 다른 주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올해 초에도 주식시장 붕괴를 경고했지만 그것은 안 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을 것 없어 했는데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CNBC의 그 퓨처 나우에 나와서 비교적 좀 상세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1929년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 50% 코렉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반이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켓 붕괴가 더 빨리 온다. 라고도 보고 있는 건데 1929년이면은 지금 50% 각오해라 하는데 그때 거의 90% 정도 내려가지 않았나요? 완전히 그 혼란에 빠졌는데 물론 랜드 폴은 자유주의자고 계속 주식시장 폭락을 경고를 했는데 무역전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역전쟁은 관세고 관세는 세금이고 이게 이제 그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8년의 재정 사태는 그에 비해서 이지머니 팔러시 때문이었다. 돈을 쉽게 빌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크레딧도 보지도 않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언더워러 주택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해서 뭐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상품들을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냈었고 하고 나서 나중에는 too big to fail 해서 그 부시 대통령 임기 말기에 많이 이제 이렇게 해놨고 도와주는 큰 회사를 그것을 또 그 오바마가 또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선거 캠페인 할 때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진행을 해서 이래서 겨우 살려놓고 오바마 임기 8년 동안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경제가 조금 살아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경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했었던 것이 크레딧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지머니 팔러시 때문이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가 너무 심했다. 이 란 폴은 그 연방준비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거품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고치기가 힘들다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 간에 중국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연방준비제도가 빚을 늘렸는데 정치인들이 그 빚 늘린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효율적으로 그 빚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2017년도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었죠. 조금 전이었나요? 이맘때였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거 공약 이룬다 하고 세금 감면해 준 것이 지금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빚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고 희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실버 라이닝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공황 1929년 때와는 달리 다음 불경기는
불경계에는 10년까지는 안 갈 것이다. 10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다음 불경기에는 지난번에 too big to fail에서 많이 도와줬었던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그 다음에 돈 또 많이 캐시 늘어나니까 그것을 트리클 다운 안 했잖아요. 그 다음 뭐 직원들이나 다음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누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고 했었잖아요. 해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청산 대상이다 하고 대상이다 하고 청산을 해버리면 그렇게 10년까지는 안 갈 것이다 하는 게 람폴의 얘기고, 내년에 이래저래 일반 사람들도 람폴 같은 사람들도 주식시장이나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하는 예상들 하고 있고요. 주택시장은 이미 뭐 베버리힐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내년 전망 좋지 않습니다. 주택시장과 자동차가 여러 가지 그 파생 경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의 2019년 경제를 예상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끝났죠. 미스 필리핀이 미스 유니버스가 됐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그 스페인에서 성전환한 그 안젤라 폰스라는 여성이 미스 스페인이 된 것이 굉장히 그 눈에 띄었고요. 26살인데 이렇게 소수의 권리, 성전환자의 권리 나는 그 보호하는 대사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그 팍스가 또 쭉 중계를 한 것이 또 글쎄요, 좀 매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주말에 눈에 띄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2017년도에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는데, 올해는 그 정의, 인종적인 정의, 사회, 법무부, 뭐 연방 대법원 정의 다 연관해서 justice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nationalism,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내셔널리스트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선정을 했고, BTS의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노랫말에 그게 나오죠? 이피퍼니, 통찰이라는 것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통찰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뭐 교육이라든가 스스로 사색하고 가꿈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앞서 여기에 제가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호에 대한 그 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죠. 또 환경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죠. 저 스스로는 정치지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통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정할 필요를 느껴서 전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